영감님, 화나면 이거라도 드슈. 오독오독 씹어먹으면 속이 뻥 뚫려. 그 말 한마디에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VIP 병실, 깨진 꽃병 조각이 널브러진 바닥을 한 청소부 여인이 말없이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건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하얀 박하사탕 2알. 설탕 가루 묻은 그 싸구려 사탕이 내 수천억짜리 수표보다 무겁게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화가 나면 사탕을 씹어먹던 습관. 50년 전 가난했던 시절에 두고 온 그 버릇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나는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등 위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가장 낯선 곳에서 가장 익숙한 박하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 사탕 한 알이 내 남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 몸 안에서 무언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의사의 입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한 돌덩이로 짓눌린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에서는 쓴 쇠맛이 났고 눈앞은 누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비싼 병실, VIP 특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내 비서실장 김 실장이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턱을 까딱해 보였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귀찮고 힘겨웠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평생 흙바닥을 구르며 맨주먹으로 건설사를 일궈낸 강만석의 남은 시간이 고작 일주일이라니. 헛웃음이 나오려던 걸 꾹 참았습니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놈은? 집사람은 어디 있어?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김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내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나는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똑바로 말 못해? 전무님하고 사모님, 어제 하와이로 출국하셨습니다. 중요한 골프 라운딩 일정이 있으시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간이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내 마누라와 자식놈은 지구 반대편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전화해. 당장 오라고 해. 그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이 새벽이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협탁 위에 놓인 유리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물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돈 보고 붙어있던 놈들. 내가 죽는다니까 아주 신이 났어. 나는 옆에 세워져 있던 링거 거치대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제 기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내 팔에 꽂혀있던 주사 바늘이 억지로 뜯겨나가며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며 물컵을 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 의료진과 김 실장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병실에 거친 내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나는 씩씩거리며 습관처럼 입원복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면 무언가 씹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얇은 환자복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챙겨 다니던 박하사탕 통도 담배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해진 병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습니다. 나는 또 김 실장 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어온 건 낡은 청소 카트를 미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양손에는 고무 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촌스러운 흰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귀한 꽃병을 다 깼네. 다치면 어쩌려고. 그녀는 내가 회장이라는 것도 방금 여기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알더라도 상관없다는 듯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고요한 병실에 빗자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헐떡이며 누운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들은 내 눈 한 번 마주치기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 이 청소부는 내 발밑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여인이 허리를 펴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녀가 앞치마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휴지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퉁명스럽게 묻자 여인이 사람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소리 지르면 배 꺼져. 화나면 이거라도 드슈. 나는 휴지를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싸구려 식당 계산대 옆에나 있을 법한 하얀 박하사탕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탕 가루가 묻어 끈적해 보이는 그 사탕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당뇨 있어서 이런 거 안 먹어. 내가 고개를 돌리자 여인이 쯧소리를 내며 사탕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냥 빨아먹지 말고 어금니로 와드득 깨물어 잡숴봐. 그럼 속이 뻥 뚫려.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와드득 깨물어 먹으라고? 속이 뻥 뚫린다고? 그건 50년 전 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십장에게 뺨을 맞고 들어온 날도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은 날도 나는 박하사탕을 으드득 씹으며 분을 사귀곤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여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굽은 어깨와 거친 손마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내 물음에 여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카트를 밀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지 누구긴 누구여. 우리 오빠도 성질나면 꼭 사탕을 씹어먹곤 했어. 영감님 보니까 생각나서 그래. 드르륵. 문이 닫히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손바닥 위에 놓인 하얀 사탕 2알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돈이 언제 떨어질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청소부는 내 속이 문드러질까봐 사탕을 쥐어줍니다. 천천히 사탕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사이에 끼워 힘을 주었습니다. 와드득.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알싸한 박하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맵고 달고 그리고 묘하게 서러운 맛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강만석 회장은 300원짜리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은 여전히 주눅든 얼굴로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나는 침대 옆 협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제 청소부가 주고 간 박하사탕 껍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병원 청소업체 명단 가져와. 특히 어제 저녁 7시에 VIP 병동 담당했던 사람. 김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섯을 퍼런 눈빛에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사모님께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레 귀국하신다고. 됐다. 그딴 거 보고하지 마. 나는 손을 내저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내 관심사는 내간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 사탕, 그리고 내 습관을 알고 있는 듯한 그 말 한마디가 밤새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오빠도 성질나면 꼭 사탕을 씹어 먹곤 했어. 설마, 아닐 거야. 50년 전 내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습니다. 아니, 살아있다 해도 이런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알던 동생은 영리하고 자존심 강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어제 당직 청소부는 용역업체 소속 강영순 씨입니다. 나이는 72세, 주소는 강영순. 그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여동생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사본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가족관계라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뒷조사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싹 다 뒤져. 네, 그건 갑자기 왜?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준비해.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가져다가 내 거랑 대조해봐. 김 실장은 내 명령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어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앙상하게 마른 눈빛만 형형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눌렀을 모자와 마스크를 찾았습니다. 만약 그 청소부가 진짜 영순이라면 내 얼굴을 알아봐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다 썩어가는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카트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코까지 올렸습니다.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잡지를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문 쪽을 살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어제의 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어 얼굴이 훤히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굳은 살 박인 손. 어머니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셔? 화 안 냈지? 그녀가 걸레질을 하며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짐진 목소리를 깔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청소나 똑바로 해. 먼지 날리잖아. 아이고, 알았소. 까칠하기는.
그녀는 내 타박에도 굴하지 않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노랫소리, 어릴 적 어머니가 밭일을 하며 부르던 그 타령이었습니다. 내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이 굳어지면서 식도 정맥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욱! 나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얀 환자복과 침대 시트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 영감님, 청소부가 빗자루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비상벨을 눌러야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허공만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영감님, 여기요. 의사 선생님. 그녀가 복도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내 등을 받쳐 안았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내 입에서 튄 피가 그녀의 작업복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고 앞치마에 달린 수건으로 내 입가를 닦아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체해서 끙끙 앓을 때 등을 두드려주던 누나의 손길처럼, 어머니의 약손처럼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흉터. 어릴 적 내가 끓는 물을 엎질렀을 때 나를 감싸다 대인 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영순이다. 진짜 내 동생 영순이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고 나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나갔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기력이 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침대맡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친남매.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사건 말입니다. 뒷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댁에서 일했던 가정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영수님께서 폐물을 훔친 게 아니라 사모님께서 도박빚 때문에 폐물을 파시고 영수님께 뒤집어 씌우셨답니다.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영수님은 오빠인 회장님께서 사모님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억울해도 아무 말 없이 나가신 거라고. 피가 다시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동생을 도둑년으로 몰아 내쫓았고 나는 그 말만 믿고 임신한 동생을 비 오는 날 맨발로 쫓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동생은 나를 위해 그 모든 누명을 쓰고 사라져 준 것이었습니다. 으윽. 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자책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비틀렸습니다. 내 손으로 내 핏줄을 끊어내고 그 핏줄의 고열을 빨아먹은 여자와 평생을 살았다니. 나는 비서의 멱살을 잡고 쉰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아들놈하고 집사람. 언제 온다고? 모레. 오후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이를 갈며 이새로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준비해.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귀국한 아들과 아내는 내가 핏덩이를 토하며 쓰러진 지 정확히 이틀 뒤에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골프웨어를 입은 채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위독하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 녀석이 호들갑을 떨며 침대맡으로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눈동자는 내 안색이 아닌 산소호흡기 수치를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하와이에서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아내는 짐짓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동생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고 내 눈과 귀를 가린 채 30년을 호의호식한 여자입니다. 당장이라도 링거 거치대를 휘둘러 내쫓고 싶었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쥔 카드를 보여주기 전에 이들의 바닥을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힘없는 척 눈을 개슴츠레 뜨고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왔냐? 아버지, 의사 말이 이식 수술 안 하면 며칠 못 버티신대요. 어떻게요? 아들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라고 묻지만 언제 죽어요라고 들렸습니다. 너, 검사는 받아봤냐? 내 핏줄인데. 맞을 수도 있잖아. 내 물음에 아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게 제가 사실 지방간이 좀 심해서요. 의사가 저는 이식 부적합자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 회사 경영해야죠. 제가 누우면 회사는 누가 돌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놈은 지난달 종합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걸 내가 비서를 통해 보고받았습니다. 자기 간 떼어주기 싫어서 멀쩡한 간을 병신으로 만드는 놈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머 여보, 내 나이가 70이에요. 이 나이에 수술대에 오르면 나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혈액형도 안 맞잖아요. 아내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30년 전 갓난쟁이를 업고 찾아온 시누이에게 돈 뜯어내러 왔냐며 소금을 뿌렸던 그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있는 줄 몰랐는지 구석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영순이가 화들짝 놀라며 걸레를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 시간이라 금방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영순이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아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긴 30년 전 꽃다운 아가씨가 다 늙은 청소부 할머니가 되었으니 알아볼 리 없겠지요. 아니, 회장님 병실에 말도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냄새나게. 당장 안 나가? 아내가 코를 쥐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영순이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아들이 영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줌마, 혹시 여기서 우리 얘기 들었어? 네. 아,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못 듣긴 뭘 못 들어. 귀가 먹었어? 나가서 딴소리하면 용역회사 잘릴 줄 알아. 아들이 영순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순이가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내 동생이다. 내가 감히 손끝 하나 대선 안 될 내 핏줄이다. 그만해.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터져나온 목소리가 제법 컸는지 아들과 아내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청소하는 사람한테 무슨 행패야? 나가. 다 나가. 나는 손을 떨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생판 남편을 드세요? 저희가 틀린 말했어요? 아들이 툴툴거리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영순이가 쭈뼛거리며 내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영감님, 아니 회장님, 흥분하면 안 돼요. 혈압 올라가요. 그녀는 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손을 쳐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이 아줌마 미쳤어? 영순이가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등은 30년 전 내가 때려서 멍들게 했던 그 손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내 입가를 닦아주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지. 안 나가? 아내가 영순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영순이는 쫓겨나면서도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 괜찮습니다. 사탕 드세요. 그녀는 문이 닫히기 직전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바닥에 굴려주었습니다. 하얀 알사탕이 대구르르 굴러 내 침대 밑에 멈췄습니다. 병실 문이 쾅 닫히고 영순이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침대 밑에 멈춘 사탕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들과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다. 내 낮은 음조림에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는 무슨?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선망 증세 온 것 같으니 좀 쉬어요. 우린 변호사 만나러 갈 테니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건 내가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 법정 대리인 자격을 얻으려는 속셈일 겁니다. 나는 비서실장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들어와. 김 실장이 들어오자 나는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탕 주워. 김 실장이 의아해하며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주워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탕을 부적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김 실장, 금고 열어. 수정 유원장 초안 가져와. 회장님, 아직 공증도 안 끝났고. 지금 당장 가져와. 그리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한테 내 이름으로 전화 넣어. 만날 사람이 있다고. 내 눈빛을 본 김 실장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손에 쥔 사탕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껴둘 겁니다. 내 동생 영순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복수를 선물한 뒤에 그때 둘이서 같이 깨물어 먹을 겁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덫은 놓았지만 놈들이 걸려들 때까지 내 목숨이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혼미한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진 와중에도 아들과 아내가 내 병실 밖 복도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낄낄대는 소리는 환청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가시면 바로 상속세 신고부터 해야 해. 절세하려면 지금 주식을 처분하는 게. 저들이 기다리는 건 내 회복이 아니라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장만 노려보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저놈들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닫힌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발걸음이 무척 급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증자라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KONOS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한참 됐지만 내 순번은 까마득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다 죽는 게 빠를 거라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야? 돈 보고 나선 놈이야? 내 물음에 김 실장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정 기증입니다. 순수 기증 희망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김 실장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병원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청소복을 입은 여인이 원무과 창구 앞에 서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순이었습니다. 나는 김 실장에게 자초지종을 보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어제 의료진들이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영순이가 우연히 들었던 모양입니다. VIP실 강 회장, 이번 주 넘기기 힘들겠어. 가족들도 다 포기했다며? 안 됐지. 돈이 산처럼 쌓여 있으면 뭐해. 간 하나 줄 사람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순이는 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쭈뼛거리며 장기이식센터 상담실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김 실장이 녹음해온 상담 내용을 틀어주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영순이의 투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제가 간을 좀 주면 안 될까요? 네.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가족은 아닌데. 그냥 남인데. 가족이 아니면 순수 기증만 가능합니다. 절차도 까다롭고요. 무엇보다 왜 생면부지 타인을 위해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하시려는 거죠? 혹시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으셨나요? 상담사의 의심 섞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영순이의 덤덤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영감님을 보면 죽은 우리 오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오빠분이요? 네. 우리 오빠도 살았으면 딱 그만한 나이일 텐데. 내가 못나서 오빠를 못 챙겼거든요.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해먹이고 헤어졌는데. 저 영감님 저렇게 가는 거 보면 우리 오빠가 저 세상에서 또 굶고 있을까봐. 침대 시트 위로 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매몰차게 쫓아낸 기억뿐인데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났으면서도 이 바보 같은 여자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오빠의 대역에게라도 빚을 갚겠다며 제 살을 도려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감님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살려놓으면 박하사탕 값은 갚을 양반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 제발 검사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녹음이 끝나고 병실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음만 남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영수님은 회장님이 친오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알리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녀는 지난 세월의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더 악착같이 덤벼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비밀로 해. 내가 누군지 절대 모르게 해. 나는 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한테 전해. 검사 결과 나오면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 잡으라고. 내 동생 털끝 하나 안 다치게 최고 의료진으로 꾸리라고 해. 오후 늦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 적합성, 혈액형, 크기까지 마치 신이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눈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기적 같은 확률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핏줄의 당김이라는 것을. 김 실장이 CCTV 화면을 다시 띄워주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영순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던 그녀가 상담사에게 무언가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수술비 말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 싶은 찰나 영순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7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수술비가 될까요? 모자르면 제 월급에서 다달이 까면 안 될까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간을 주면서 수술비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평생을 얼마나 쪼들리고 무시당하며 살았으면 병원에서 돈 내라는 소리를 먼저 걱정할까? 상담사가 당황하며 기증자 수술비는 수혜자 측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영순이의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 영감님 아들놈이 나를 잘났거든요. 수술 끝나면 나 다시 청소 일할 수 있게 복직 좀 시켜달라고 전해주세요. 나 그 일 없으면 안 돼요. 화면 속 영순이는 지장을 꾹 찢고는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홀가분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출 듯 아려왔습니다. 나는 협탁 위에 놓인 박하사탕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영순이가 주고 간 그 사탕이었습니다. 봉지를 꽉 쥐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순아, 내 목숨 이제 내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는 썩었지만 내가 중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강만석의 삶은 오로지 너를 위해 쓸 것이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변호사 불러. 공증인도 같이. 지금 말입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나는 CCTV 화면 속 빗자루를 다시 집어드는 동생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아들과 아내가 알면 기절초풍할 유언장을 이제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녘부터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제모를 하고 관장을 했습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수술실로 이동하기 1시간 전 병실 문이 잠기고 불청객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나와 김 실장 그리고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와 공증인만이 남았습니다. 침대간이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내 피와 땀이 서린 재산,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내 결정이 치매나 선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려는 눈치였습니다. 내 정신 아주 맑아. 글자 하나 안 빼먹고 다 읽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종이에 박혔습니다. 본인 강만석의 모든 개인 재산 및 보유 주식 전량을 타인 강영순에게 양도한다. 직계 비속인 강민호 아들과 배우자 박미숙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으며 이는
그들의 패륜적 행위와 범죄 사실에 기인한다. 도장을 찍는 손맛이 짜릿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이라 믿었던, 그러나 내 등골을 파먹고 살았던 기생충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USB 메모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아내가 저지른 상습 도박과 사기 내역, 그리고 아들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 횡령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 들어오면 바로 터뜨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그리고 방송국 사회부 기자들에게 동시에 뿌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마취가스에 취해 잠드는 순간 놈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송 요원들이 들어와 이동식 침대의 바퀴를 풀었습니다. 덜컹 침대가 움직이자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치 엘리베이터 앞에 아들과 아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과 검은 원피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복을 맞춰 입고 온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아들놈이 내 침대를 따라오며 짐짓 울먹이는 척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여보, 꼭 살아서 나와요라고 연기를 했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제발 내가 죽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테니까. 하지만 너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살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술실이 있는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술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는 영순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천장을 보고 있던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칼 한 번 대본 적 없을 몸에 칼을 대려니 얼마나 무서울까. 그것도 자기를 버린 오빠인지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노인을 위해서.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차마 그 맑은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감님. 영순이가 링거 꽂힌 손을 뻗어 침대 난간 너머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손바닥에 굳은 살은 뜨거웠습니다. 많이 무섭소? 그녀가 바들바들 떨면서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소. 내가 꿈자리가 좋았어. 우리 오빠가 꿈에 나와서 웃어주더라고. 그거 길몽이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내가 살리려는 게 바로 그 못난 오빠인데 내 꿈에 나온 오빠가 지금 내 옆에서 내 간을 받겠다고 누워있는데 미안. 하오. 나 때문에. 내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자 영순이가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소.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여. 그냥 영감님 살아서 나중에 나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사주면 돼. 그리고 박하사탕도 한 봉지 사주고. 그녀의 소박한 바람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탕 한 봉지. 고작 그게 목숨 건 수술의 대가라니.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국밥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마취과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와 함께 침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맞잡았던 두 손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영순이의 손끝이 내 손가락을 스치며 멀어졌습니다. 영감님, 한숨 푹 자고 봐요. 꼭 살아요. 멀어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수술실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로 강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셔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내 얼굴에 밀착시켰습니다. 환자분, 크게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끈을 놓기 전 나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저 바깥 세상의 악마들을. 웃어라. 마음껏 웃어더라. 내 심박수 모니터 소리가 B-, B-, B-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놈들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너희의 세상은 끝난다. 깊은 어둠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영순이의 거친 손길을 기억하며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죽어서 저승에 온 건가 싶었지만 오른쪽 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예전에 썩어가는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새순이 돋아날 때처럼 욱신거리지만 뜨거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VIP 병실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침대 맞은편 또 다른 침대에 누군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순이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난 모양입니다. 그녀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지났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 말로는 간 수치가 20대 청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겼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몸속에 새로운 피가 도는 듯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놈들은 로비에서 변호사들과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년 의견인 신청 서류를 접수하러 법원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송장인 줄 알고 있겠지. 이제 그 착각을 깨줄 시간이었습니다. 들여보내. 나는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협탁 위에 놓인 박하사탕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가슴께까지 덮어 수술 자국을 가리고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니, 김 실장, 아버지가 깨어날 가망이 없다며?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지 왜 시간을 끌어? 아들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또각또각 아내의 구두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누워있는 양반 상태 좀 보세요. 산소호흡기 떼면 당장이라도 갈 사람이에요. 도장 우리가 대신 찍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들은 내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도장과 통장만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맞은편 침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뭐야? 저 청소부 아줌마가 왜 여기 누워 있어? 여기가 호텔이야?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버지 간병하라고 놔뒀더니 팔자 좋게 자빠져 자고 있네. 아줌마, 안 일어나?
아들이 영순이의 침대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 충격에 곤히 자던 영순이가 하고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아직 마취 기운이 덜 깼는지 그녀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여? 어디긴 어디야? 남의 병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아내가 영순이의 링거줄을 잡아챌 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영순이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스러? 나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손에 쥐고 있던 박하사탕 봉지를 뜯었습니다. 정적 속에 봉지 뜯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병실에서 큰 소리야. 낮지만 또렷한 내 목소리에 아들과 아내, 그리고 변호사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버지, 여보, 의식이? 나는 그들의 경악한 표정을 감상하며 하얀 박하사탕 하나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에 힘을 주었습니다. 와드득. 경쾌한 파열음이 병실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박하향. 이것은 내 부활의 신호탄이자 놈들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김 실장, 문 열어. 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닫혀있던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짙은 남색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박미숙 씨 되십니까? 맨 앞에 선 형사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박미숙 씨는 상습 도박 및 사기, 그리고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렸습니다. 뭐야? 횡령? 누가 신고했는데? 증거 있어? 형사는 대꾸도 없이 아들의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울리자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말 좀 해봐요. 당신 비서가 우릴 모함하는 거야. 아내는 나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나는 사탕을 우물거리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함? 내가 신고했다. 뭐라고요? 내 놈이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회사 돈 300억 그리고 당신이 강원랜드에서 날린 내 돈 50억. 증거자료 내가 다 넘겼어. 내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내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내가 감옥 가면 회사는요? 회사는 누가 지켜요?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회사는 주인한테 돌려줬다. 진짜 주인한테. 종이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 재산 및 경영권 일체를 강영순에게 양도한다. 그 문구를 본 아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강영순? 그게 누군데? 저 청소부 아줌마한테 주겠다는 거야? 노망 났어? 치매야? 아들이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나는 혀끝으로 사탕을 굴리며 바닥에 엎어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저 청소부가 내 여동생이고 이 회사의 새 회장이다. 너 같은 도둑놈보다는 청소부가 100번 낫지. 으아, 이건 무효야. 사기야. 아들의 절규와 아내의 통곡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 파악을 끝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도망갔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놈들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니 썩은 간을 도려낸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거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와 김 실장,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영순이만 남았습니다. 영순이는 이 사단이 나는 동안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저 경찰이 오가고 회장이란 사람이 소리를 치니 겁을 먹은 것이겠지요. 나는 입안에 남은 사탕 조각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진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김 실장, 나가 있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넓은 병실에 우리 남매 둘만 남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링거 거치대를 짚고 천천히 영순이의 침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30년의 세월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가 겁먹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 부르지 마세요. 나는 대답 대신 쓰고 있던 환자용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앙상하게 야윈볼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영순이가 기억할 그 눈매. 영순아. 내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오빠다. 못난 오빠. 이제야 왔다. 영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과 내 손에 들린 박하사탕 봉지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물려 있던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오빠. 영순이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나직한 부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백발의 노인이 30년 전 헤어진 그 젊고 건장했던 오빠라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 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요. 우리 오빠는 이렇게 안 늙었어. 우리 오빠는. 영순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나는 여전히 40대의 혈기 왕성한 가장이었을 테니까요. 병들어 쪼그라든 내 모습이 그녀가 기억하는 오빠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나는 한 손에 쥐고 있던 박하사탕 봉지를 그녀의 침대 위에 쏟았습니다. 와르르. 하얀 사탕알들이 침대 시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기억 안 나냐? 내가 울 때마다 오빠가 입에 넣어주던 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 하나를 집어 껍질을 깠습니다. 우리 순이. 시집갈 때 오빠가 돈 없어서 가구도 못 해주고 대신 사탕 한 봉지 쥐어주면서 그랬잖아. 힘들면 이거 먹고 참으라고. 내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릿해졌습니다. 영순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사탕과 내 눈가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오빠가 꼭 성공해서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영순아. 툭. 영순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내 주름진 볼과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영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침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내 환자복 바짓단을 부여잡았습니다. 오빠야? 진짜 우리 오빠야? 흑, 흑. 참아왔던 설움이 터진 듯 영순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30년간 그녀가 삼켜왔던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습니다. 나는 오빠 죽은 줄 알고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동생을 일으키려다 결국 나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내 품에 안긴 동생의 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내 등에 엎였던 그 작고 따뜻했던 아이가 이제는 뼈만 남은 노인이 되어 내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나는 동생의 등짝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독한 년 말만 믿고 널 도둑년 취급하고 빗속에 내쫓고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미쳤었지. 아니요 오빠. 영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 잘못 아냐. 내가 짐 되기 싫어서 나온겨. 오빠 힘들까봐. 바보 같은 녀석? 끝까지 내 탓을 안 합니다. 자기가 누명 쓴 걸 알면서도 오빠 가정 깨질까봐 입 다물고 사라져준 바보 같은 내 동생. 심지어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오빠인 줄도 모르면서 재간까지 내어준 녀석. 나는 영순이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벅벅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울린다. 내 남은 목숨 다 넣어줄 거다. 아무도 너 무시 못하게 할 거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다. 오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오빠 살아있으면 됐어. 영순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볼에 비볐습니다. 그녀의 볼따기가 뜨거웠습니다. 수술한 배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몸속에서 뛰고 있는 간이 영순이가 준 생명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람답게 사시오라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영순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오빠, 진짜 많이 늙었다. 옛날엔 동네 처녀들이 줄을 섰는데 너도 만만치 않아. 쭈글쭈글한 게 할머니 다 됐네. 나도 젖은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늙어버린 얼굴을 보며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 웃었습니다. 근데 오빠, 영순이가 침대 위에 흩어진 박하사탕을 주워 모으며 물었습니다. 아까 경찰들이 잡아간 거 진짜 조카하고 올케였냐? 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순이는 여전히 마음이 약했습니다. 잊어버려. 내 인생 망친 사람들이다. 벌 받는 거야. 그래도 오빠 가족이잖아. 내 가족은 여기 있어. 나는 영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핏줄, 내 식구는 이제 너 하나다. 그리고 내 아들 녀석? 우리 명수? 영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 이름이 명수인가 봅니다. 그래. 그 녀석 빚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아이고 아냐. 빚은 갚아야지. 오빠 돈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 영순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역시 내 동생입니다. 공짜 바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야. 일 시킬 거야. 아주 빡세게. 무슨 일? 나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씩 웃어 보였습니다. 사탕 만드는 일. 우리나라 사람들 속 다 뻥 뚫어주는 사탕. 내 아들놈 시켜서 만들게 할 거다. 영순이가 무슨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는 더 설명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저렇게 붉고 따뜻한 색이었는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내 동생, 그리고 새로운 내 인생과 함께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검은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로비에 나타나자 도열해 있던 임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병원 로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뒤에서 휠체어를 밀던 영순이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내가 사준 고운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여전히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아, 어깨 펴라. 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장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고개 숙일 이유 하나도 없다. 그래도 오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자녀. 쳐다보라고 해. 내 동생 예뻐서 보는 거니까. 나는 껄껄 웃으며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땅을 디디는 기분이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세간이 내 몸속에서 힘차게 피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리무진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순이는 푹신한 가죽 시트가 어색한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평창동 언덕길로 접어들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 그래. 우리 옛날에 살던 그 동네다. 30년 전 그녀가 맨발로 쫓겨났던 그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대문 밖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영순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집사와 가정부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최고참 집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영순이를 알아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리가 내리자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사님, 오셨습니까? 영순이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나요, 영순이. 이사는 무슨. 김 집사. 내가 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안주인은 내 동생이다. 다들 실수 없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고용인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순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옷자락만 잡고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바닥만 보고 있는 남자. 영순이의 아들, 내 조카 명수였습니다. 명수야. 영순이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빚을 얼마나 졌길래 외삼촌한테 패를 끼쳐. 내가 못 살아, 정말. 엄마, 잘못했어요. 조카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린 탓인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카가 나를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내 낮은 목소리에 조카가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매가 영순이를 쏙 빼닮아 순에 빠진 인상이었습니다. 저렇게 마음이 약해 빠졌으니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썼겠지. 내 빚이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3억이라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빠, 내가 월급 받아서 갚을게. 이놈 감옥만 보내지 말아줘.
영순이가 내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카 앞에 던졌습니다. 갚아라. 내 손으로. 조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탄감 각서가 아니라 임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령 계열사 주강성제과 생산본부 박하사탕 공장장 김명수. 조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인수한 제과 공장이다. 거기서 박하사탕 만든다. 오늘부터 내가 공장장이다. 네. 공짜로 빚 갚아줄 생각 없다. 내 월급에서 매달 50%씩 차압할 거다. 다 갚으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할 거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테니 그런 줄 알아. 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3억 빚은 내가 이미 사재를 털어 다 갚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일어서는 기회였습니다. 어머니가 피땀 흘려번 돈의 무거움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니 바닥에 머리를 쾅 박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박하사탕으로 산을 쌓겠습니다. 오빠. 영순이가 감격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밥 줘. 배고프다. 식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젓가락이 향한 곳은 화려한 갈비찜도 값비싼 생선회도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된장찌개 뚝배기였습니다. 영순이가 오자마자 주방에 들어가 끓여낸 촌스러운 시골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구수한 맛이 식도부터 위장까지 뜨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맛이 왜 이래? 짜다. 내가 투덜거리자 영순이가 숟가락을 뺏으려 했습니다. 짜? 그럼 먹지 마. 물 부어줄게. 놔두라니까. 짠맛에 먹는 거지 뭐. 나는 뚝배기를 내 쪽으로 당기며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영순이가 피식 웃으며 내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빠. 살 좀 찌게. 창밖 정원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조카를 불렀습니다.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먹어봐라. 조카가 얼른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어떠냐? 맵고 답니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런 맛이다. 맵고 쓰다가도 꾹 참고 씹다 보면 단맛이 나는 거야.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외삼촌이라고 해. 네, 외삼촌. 거실에 영순이와 조카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른쪽 배의 수술 자국이 기분 좋게 간지러웠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벌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저녁 밥상의 온기였다는 것을. 너무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머니 속 박하사탕 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은 영순이랑 같이 공장에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갓 나온 따끈한 사탕 맛이 어떨지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1년 후. 어르신, 밥 더 드세요. 오늘 국이 아주 맛있게 됐어요. 무료 급식소의 아침은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영순이가 국자 가득 소고기 무국을 퍼담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1년 전 그 쪼그라들었던 청소부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걱 하나 드는 것도 팔이 아팠는데 이젠 밥공기 수백 개를 퍼 담아도 거뜬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 활력이 돌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반장님, 밥 너무 많이 푸지 마세요. 남기면 벌 받아요. 영순이가 짐짓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회장이 아니라 배식 반장 강 씨로 통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배고픈 사람한테 밥 인심 야박하게 구는 거 아냐? 꾹꾹 눌러 담아야 저녁까지 버티지. 내가 고봉밥을 만들어 내밀자 배식을 받던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강 반장이 최고요. 복 받을겨.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우리는 급식소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익숙한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카 녀석이 만든 강성 박하사탕이었습니다. 포장지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촌스럽게 박혀 있었지만 맛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 먹어라. 내가 사탕을 건네자 영순이가 받아 입에 쏙 넣었습니다. 나도 하나를 까서 입에 물었습니다. 와드득, 와드득. 두 사람이 동시에 사탕 깨무는 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영순이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꼭 꿈만 같아. 깨면 다시 그 냄새나는 단칸방일까봐 겁나. 나는 영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꿈 아냐? 내가 내 옆에 있는데 무슨 꿈이야?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고 내리더니 우리 쪽으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드님, 아니 강민호 씨와 박미숙 씨 1심 판결 나왔습니다.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은닉 재산 전액 굽고 환수 및 피해 변제 판결 났습니다. 영순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죗값 치러야지. 7년이면 사람 돼서 나오기엔 좀 짧은데. 오빠, 그래도 맘 안 아파? 영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 감옥 보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사탕을 혀로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근데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저놈들도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배고픈 게 뭔지, 추운 게 뭔지 좀 배워야 해. 그래야 사람 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두 다리가 땅을 단단히 지탱했습니다. 가자, 영순아. 오늘 명수놈이 공장으로 오라고 했잖아. 신제품 나왔다고. 응, 가야지. 우리 아들 기특해 죽겠어. 영순이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낀 채 낙엽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 팔에 닿은 영순이의 온기가 두꺼운 점퍼를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50년 전 나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 하나만 남기고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 벌로 평생을 돈의 노예로 고독한 제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아니 내 동생 영순이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돈은 피보다 진할 수 없다. 이 뻔한 말을 깨닫기 위해
나는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는 수천억짜리 수표 대신 동생이 쥐어준 박하사탕이 들어있으니까요. 입안에 남은 사탕 조각이 다 녹아 사라졌지만 그 달콤하고 시원한 향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이 박하향처럼 화하고 시원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입안의 감도는 박하향이 가을바람 끝자락에 실려 흩어집니다. 예전에는 속이 타들어갈 때마다 억지로 씹어 삼키던 그 매운맛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달큰하게만 느껴집니다. 옆에서 영순이가 제 팔을 꼭 낀 채 낮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무슨 노래인지 제목은 모르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니 굳어있던 어깨가 절로 내려갑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빼고 동생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봅니다. 평생 숨 가쁘게 뛰어가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발치에 채이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리는 경적 소리, 그리고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특별할 것 없는 이 시간이 지금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꽉 찬 하루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반겨줄 겁니다. 오늘은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